이번 시간에는 앞 시간에 이어서 우리 교재의 50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10번 문제와 11번 문제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의 명의신탁에 관한 문제 두 문제를 수록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민사특별법 시간에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문제는 여러분들이 해설을 참고하면서 살펴보시도록 하고, 이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공부할 때는 일단 명의신탁 유형에 대해서 점검을 해 두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권리 이전형 명의신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권리 이전형 명의신탁, 등기 명의신탁이라고 부르죠. 권리 이전형 등기 명의신탁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걸 이자간 등기 명의신탁이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출제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 표현을 쓰기도 하고 이 표현을 쓰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자간 등기 명의신탁이라는 표현을 하면은 공부하는 데 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자하면 두 사람이 나와야 되겠죠. 명의신탁 관계니까 당연히 그 두 사람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당연히 무슨 약정이 있게 되는 겁니까? 명의신탁 약정이 있게 되는 거죠. 이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서 수탁자 이름 앞으로 등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명의신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명의신탁 약정은 항상 우리 실명법에 따라서 무효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이 부동산을 명의수탁자 앞으로 이전 등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전 등기를. 그래서 우리가 95년도 이전에 명의신탁이 합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시절에는 이 명의신탁 약정을 근거로 해서 이전 등기가 가능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95년도 이후에 실명법이 제정되면서 명의신탁 약정 자체가 불법이고 그게 무효로 처리되면서 이걸 근거로 해서 이전 등기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지금은 이렇게 이자간 명의신탁이라는 불법 행위를 하게 되느냐 하면은 이 두 사람 사이에 가장매매를 하는 거죠. 가장매매를 하든 가장정려 형식을 빌립니다. 그래서 이 매매 정려를 근거로 해서 이전 등기를 해버리는 거죠. 근데 이 매매 정려가 가장이다라는 거죠. 통정의 표시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결국 무효 처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드러나게 되면은. 그러면 결국에는 이 실권리자는 명의신탁자인 실권리자로서 소유권을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신탁자인 실권리자는 진정명의의 회복 등기를 청구해서 수탁자 앞으로 등기되어 있는 이 등기 명의를 자신 앞으로 회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이런 사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명의신탁이라는 것이. 그래서 처벌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2자간 등기 명의신탁입니다. 그러면 이제 3자간 또 등기 명의신탁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중간생략형 등기 명의신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등기 명의신탁. 자, 그래서 이 3자간이니까 3명이 등장을 해야 되는 거죠. 3명이. 그 3명은 당연히 2명은 명의신탁자와 수탁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의신탁자가 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당연히 명의신탁 약정이 있게 되는 거죠. 이거는 현행법에 따르면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명의신탁자가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등기 이전만큼은 매도인에게서 이 수탁자 앞으로 이전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 중간생략형이냐 하면은 원래 이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면은 이전 등기는 이렇게 신탁자 앞으로 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왔다가 이 사람 앞으로 가는 행위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오지 않고 바로 이렇게 가버리기 때문에 중간생략형 등기 명의신탁이다.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는 현행법하에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행법하에서는 이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현행법하에서 이 명의신탁 약정서를 제출해가지고 이전 등기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95년도 이전에 이런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지 95년도 실명법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는 이런 형태의 명의신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런 명의신탁된 부동산이 있을 때, 과거부터
실명 등기로 전환하지 않고 이렇게 명의신탁된 부동산이 드러났을 때 어떻게 법률관계를 처리할 것이냐, 이 문제를 우리가 알아보자라는 거죠. 이르되면 실권리자는 명의신탁자죠. 당연히 이 매매계약은 유효한 매매계약이 됩니다. 그러면 명의신탁자인 이 실권리자가 수탁자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 명의를 찾아올 수 있느냐,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찾아오느냐 하면은 이 매도인을 대위해가지고 이 수탁자 앞으로 등기되어 있는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합니다. 말소를 구한 다음에 유효한 매매계약을 근거로 매수인인 이 신탁자가 등기 이전 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소유권을 찾아올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런 과정에 이 명의대 약정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처벌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게 중간생략형 등기 명의신탁, 3자간 등기 명의신탁입니다. 그런데 이 계약 명의신탁, 위임 명의신탁이라고도 합니다. 계약 명의신탁, 위임형 명의신탁이다, 그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3자간 명의신탁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3자가 당연히 이 사람처럼 똑같이 그리면 됩니다. 명의신탁자가 있고 명의수탁자가 있는데, 그래서요, 이 두 사람 사이에 당연히 명의신탁 약정이 있게 되는 거죠. 이 약정은 항상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런데 이 3자간 등기 명의신탁에서는 신탁자가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그러나 이 계약 명의신탁은 매도인과 명의수탁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 등기도 이렇게 이전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계약 명의신탁과 중간생략형 등기 명의신탁의 차이는 매매계약을 누구와 누구 사이에 체결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이 뿐입니다. 요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당연히 중간생략형 등기 명의신탁, 이렇게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은 위임형 계약 명의신탁 형태가 되는 거죠. 이런 위임형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결국 이 명의수탁자가 매수인이 되는 건데, 매수를 하면 매수자금이 당연히 신탁자로부터 왔다라는 걸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명의신탁자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서 수탁자가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해가 이전 등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이 매도인이라는 사람이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다는 거죠. 모르고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전 등기했다면 이 매매계약은 또 유효하게 됩니다. 유효하게 된다 이 말이죠. 알고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이 매매도 무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실권리자인 명의신탁자는 소유권을 찾아올 수 있느냐? 그래서 없다라는 거죠. 이 수탁자 앞으로 등기되어 있는 것은 완전히 유효한 등기가 되어버립니다. 자, 이게 계약 명의신탁입니다. 그런데 이제 명의신탁 세 가지 유형에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은 이 수탁자가 제3자한테 처분하는 경우, 이 수탁자가 제3자한테 처분하는 경우, 이 수탁자가 제3자한테 처분하는 경우, 이 제3자는 선이든 악이든 불문하고 유효하게 물권을 취득해버리도록 실명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악의를 넘어서서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반사질서에 따른 법률행위로서 무효,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수탁자가 제3자한테 이렇게 처분을 해버리면 제3자가 선이든 악이든 유효하게 물권을 취득해버리게 되고, 반대로 명의수탁자는 부당이득을 챙기게 되는 거죠.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신탁자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 수탁자가 제3자에 처분하게 되면 횡령죄의 책임을 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죠. 그래서 지금은 대법원 판례 입장을 고려하면 어떤 명의신탁 유형이든지 간에 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을 하게 되면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어떤 명의신탁의 아웃라인 속에서 그 두 문제를 해설을 참고하면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00페이지에 12번부터 몇 번까지냐 하면은, 그렇죠. 517페이지에 28번 문제까지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실무입니다. 그래서 민사특별법 시간에 상세하게 하는 부분이죠. 또 가급적 제가 해설에 상세한 부분 설명을 많이 따라놨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이 해설을 참고하면서 또 민법 교재를 참고하면서 기출 문제를 풀어보시고 궁금증이 있으면 교수 질문방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518페이지로 가서 29번에 한 문제만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문제가 아닌 문제가 있어서 그냥 넘어가지 않고 제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어린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한데,
1번에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함이 원칙이다. 경자유전의 원칙이죠. 5입니다. 2번에 공유 농지의 분할을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거죠. 농취증 발급 제외 케이스입니다. 3번에 농지 소유자는 6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에 한하여 소유 농지를 위탁 경영하게 할 수 있다 해놨습니다. 6개월 이상이 아니라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에 위탁 경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농지법상으로도 임대차도 원칙적으로 금지지만은 위탁 경영도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유를 규정해두고 있고 그 위탁 경영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사유 중에 한 가지가 6개월 이상이 아니라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를 규정해두고 있는 거죠. 농지법 규정입니다. 4번에 외국인이 경매로 대한민국 안에 토지를 취득할 때는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시군구청에다가 신고하도록 하는 규제를 과거에는 이 문제가 출제될 당시에는 외국인 토지법에서 규율하고 있지만은 현재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5번에 외국인이 상속으로 대한민국 안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 법정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데 그 법정기간도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런데 그 과태료 금액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이 29번 문제는 이 개별적 중개 실무 문제로서 그 농지법의 내용과 이 문제가 출제될 당시에 외국인 토지법의 내용을 섞어서 한 문제로 구성한 문제로 보여집니다. 지금 외국인 토지법은 폐지가 되고 지금 519페이지에서 보게 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한 내용으로 포함이 되어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519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 등자가 붙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부동산 거래 신고제가 공인중개사법 27조 이하의 일부 규정으로 둔 제도였는데 분리입법이 된 거죠. 분리입법이 되면서 공인중개사법으로부터 분리입법이 되면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이렇게 분리입법이 됐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원래 1월 20일부터는 이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무엇이 포함이 되어버렸느냐 하면은 외국인 토지법의 내용이 포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그동안에 작년까지 국토계획법에서 출제되었던 국토계획법상의 토지거래 허가제가 이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포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요 신고 뒤에 등이라는 글자가 붙어버렸죠. 그러면 현재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포함되어 있는 주제는 세 가지 주제가 되어 있습니다. 첫째 주제가 바로 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고, 두 번째 주제가 외국인 토지 취득에 관한 규제 내용이 담겨져 있고, 근데 지금은 이 포함이 되면서 이 외국인의 규제 대상이 되는 물건의 범위를 토지에 한정하지 않고 부동산 등으로 확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마다 특례에 관한 규정을 이 법에 두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국토계획법상의 토지거래 허가제, 이것이 세 번째 주제로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우리가 다뤄야 될 주제는 세 가지다. 실거래가 신고제도, 외국인의 부동산 등 취득에 관한 특례 규정,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제.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세 문제 출제거리가 되겠다, 이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세 문제보다도 더 나올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두 문제 나올 때도 있었고, 또 공법에서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제가 출제될 때 두 문제씩 출제되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많게는 5문제까지도 출제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1번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즉 실거래가 신고에 관해서 물어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출 문제인데 현재 개정된 법령을 100% 반영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행 법령의 기준에도 부합되면 O고 현행 법령에 부합되지 않으면 X 처리,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1번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인 계약의 범위가 확대가 됐는데 분양권 매매도 실거래가 신고지만은 이 입주권 매매도 실거래가 신고 대상입니다. 5죠. 2번에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 대상물에 해당한다고 하여 모두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공인중개사 법령상의 중개 대상물의 범위는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 정착물 뿐만 아니라 임목, 광어진항, 공장, 재단도 중개 대상물의 범위에 포함되죠. 그러나 이 임목 매매라든가 공장 및 광업 재단의 매매 계약은 실거래가 신고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2번이 또 되는 것은 아니다 했기 때문에 O네요. 3번에 거래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에 신고인에게 거래계약 신고 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면 신고 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는 절차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4번에 거래 신고를 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은행인데 우리가 이 실거래가 신고는 거래 당사자 간에 직접 거래를 했느냐 아니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해서 거래를 했느냐에 따라서 신고 의무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직거래일 경우는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될 의무가 있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해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신고 의무가 주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래 신고를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어디다가 서를 제출해야 되느냐면 중개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고 대상이 되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거래가 신고관청이 어디냐 하면은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5번에 거래 신고를 해야 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신고는 소속공인중개사가 대행 신고할 수 있고 거래 당사자의 신고를 대행할 때는 그 신고 의무가 있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행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 당사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대행 신고를 할 때는 위임을 한 거래 당사자의 자필 서명이 있는 위임장과 그 위임한 거래 당사자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해서 거래계약 신고를 하게 돼 있는 거죠. 그 다음 2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첫 번째 주제인 거래신고에 관해서 지금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가 다 끝나면은 이제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관한 문제를 다루게 될 것이고 또 그게 다 끝나면은 토지거래 허가제에 관한 문제가 나오겠죠. 1번에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반 개업공인중개사라면은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실거래가 신고 의무가 있는 거죠. 부동산 거래신고를 할 의무를 부담한다. 2번에 거래 당사자 일방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이 말을 썼다라는 것은 직거래의 경우죠. 당연히 공동신고 의무가 있는데 그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는 다른 당사자는 단독으로 신고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단독으로 신고할 때는 단독 신고하는 사유서와 거래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서 단독으로 신고해야 되겠습니다. 3번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도록 요구한 거래 당사자겠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3번이 O네요. 4번에 신고관청은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에 누락이 있는 경우는 신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도 있다.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거래계약서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고 거래대금 지급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5번에 신고관청의 요구에도 거래대금 지급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되면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한 금액의 과태료 부과 틀리게 되는 거죠. 이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한 금액의 과태료 부과 사유는 거짓 신고한 경우의 내용입니다. 하여튼 신고 의무자가 거짓 신고를 했든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 신고를 했든 거짓 신고한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한 금액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 521페이지에 3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있는데 1번에 거래신고를 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거래 대상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신고관청이라 그랬죠. 제출해야 한다. 1번이 O네요. 2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중개하는 경우라면 그 거래신고는 공동으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어느 1인의 명의로 해도 된다 하면 틀려버린 거죠.
그러면 거래계약 신고 시에 함께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됩니다.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속하는 물건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는 모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 틀려버린 거죠. 임목, 가운데단, 공장제들은 실거래가 신고 대상 물건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4번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시에 방문 제출은 당해 방문 제출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우리가 실거래가 신고는 이 신고관청에 직접 방문해서 신고하는 경우가 있지만은 전자문서한 신고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거죠. 전자문서한 신고라는 것은 결국 인터넷상의 신고를 말하는 겁니다.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전자문서한 신고도 얼마든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방문 제출은 당해 거래계약을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가 대행할 수 없다 해놨는데 소속 공인중개사는 대행신고할 자격이 있죠. 그런데 왜 방문 제출이라고 했느냐 하면은 이렇게 대행신고의 경우는 전자문서인 신고가 안 되거든요. 방문 신고만 가능합니다. 대행신고의 경우. 그래서 신고 의무자 본인들이 신고하는 경우는 방문 신고도 가능하고 전자문서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5번에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에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을 때 이 경우는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에 관한 특례의 적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취득하는 계약이 만약에 매매 계약이라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경우라면은 외국인 부동산 등 토지 취득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은 틀린 답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매수인이 대한민국 내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매수인이 외국인 등의 신분을 지닌 사람이라면 그 계약이 실거래가 신고 대상인 매매 계약이라서 실거래가 신고를 해버리면은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를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라는 논리입니다. 그 다음 4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거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내었습니다. 1번에 부동산 거래 신고는 부동산의 정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해야 한다 했는데 매매 계약에 한해서만 실거래가 신고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우리가 일원화되면서 신고 대상 계약인 범위가 많이 확대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거래가 신고 대상인 계약, 신고 대상인 계약의 범위가 최근에 개정이 됐는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토지나 건축물의 무슨 계약? 매매 계약입니다. 매매 계약. 자, 그리고 알으세요. 택지 개발 촉진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주택법이라든가 알으세요. 건축물 분야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률에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공급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택지 공급 계약, 이런 것들이 있죠. 이 공급 계약도 최초 분양 계약을 말합니다. 5분의 2 신설된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최초 분양 계약만큼은 실거래가 신고 대상이 아니었는데, 금인 대상이었는데, 이 실거래가 신고 제도가 개정이 되면서 신고 대상 계약의 범위가 확대됐다 하는 말을 하는 이유가 이것도 실거래가 신고 대상이 되도록 포함시켜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 법령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 계약, 즉 최초 분양 계약도 실거래가 신고 대상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알으세요. 이 2번에 따른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죠. 이 공급계약을 체결했으면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권리가 있죠. 이 지위의 매매계약, 전매계약이 되는 겁니다. 결국 이건 최초 분양계약이고 분양받은 그 권리에 전매계약이 되는 거죠. 이 매매계약도 실거래가 신고 대상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입주권이라는 이 지위의 매매계약도 실거래가 신고 대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4번에 2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완성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때는 거래 당사자와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를 해야 된다는데 거래 당사자에게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오히려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신고 의무가 주어지고 이 경우 거래 당사자는 개업공인중개사라에건 거짓 신고하도록 하거나 신고하지 않도록 요구해서는 아니 되겠죠. 3번에 농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농지법상의 농지취득자격증을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농지취득자격증도 발급받고 그래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별도로 해야 되는 것이죠.
4번의 시장군수구청장은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된다는데 이 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될 책무를 가진 기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구축 운영하는 이 거래가격 검증체계를 활용해서 신고관청인 시장군수구청장 그 적정성을 검증하게 되는 거죠. 5번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필증을 교부받은 때는 매수인은 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 처리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검인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 검인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2006년도에 신설된 제도가 실거래가 신고 제도죠. 그래서 실거래가 신고를 하게 되면 별도의 검인은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검인을 받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실거래가 신고가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실거래가 신고 대상인 계약은 전부 다 매매 계약이거든요. 근데 검인 대상이라는 것은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자 할 때 다 그 계약서에다 검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매매 계약은 결국 실거래가 신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검인 받을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교환 계약이나 정려 계약일 때는 결국 검인을 받아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등기특별조치법상의 검인 제도는 유용한 제도로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출제 가능성은 좀 떨어지죠. 왜냐하면 교환 계약을 중개한 사례가 흔하지 않고 정려 계약은 아예 중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실무상 우리 개업공인중개사분들이 검인을 받을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출제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23페이지에 5번 문제로 갑니다. 토지를 매수하면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를 하는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해놨는데 1. 이 신고제는 즉 실거래가 신고는 탈세 및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이죠. 2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 거래 당사자가 이 신고를 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신고 의무가 없다 해놨는데 중개 거래일 때는 오히려 거래 당사자에게는 신고 의무가 없고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신고 의무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틀려버렸고요. 3번에 외국인은 신고서 작성 시에 대한민국 국민과 달리 토지 매수 용도를 표시해야 한다 해놨는데 우리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서식을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이 매수인일 경우에는 외국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용도, 매수하는 용도를 기재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옛날에는 그래서 외국인 토지 취득 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실거래가 신고 제도가 포함돼 가지고 함께 일원화시키면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은 외국인 토지 취득 신고를 한 것으로 봐버리거든요. 그러면 결국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양식에 외국인일 때는 매수인이 외국인일 때는 외국인의 토지 매수 용도를 기재하는 란을 집어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4번의 신고서의 신고사항에는 실제 거래가격 및 기준 시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해놨는데 그래서 실제 거래가격은 당연히 기재사항이겠죠. 실거래가 신고제도니까. 그러나 기준 시가는 신고사항이 아닙니다. 5번에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신고서의 물건 거래 금액란에는 합산액을 기재한다 해놨는데 합산액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 금액을 따로이 기재를 합니다. 그 물건별 과세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실거래가 신고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실거래가 신고 제도는 과세 목적의 제도죠. 그러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제도니까 각각의 부동산별로 거래 금액을 기재하는 것이 맞겠죠. 당연히. 그 다음 6번 문제로 갑니다. 524페이지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의 신고 대상에 따른 기재 사항이 옳게 짝지어진 것을 다음 중 모두 고른 것은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업 분양권 매매의 경우에는 분양 금액을 기재해야 되겠고 외국인이 토지를 매수할 경우는 토지 매수인의 인적사항란에 토지 매수 용도를 기재합니다. 매매 목적물이 집합 건축물인 경우는 전용 면적을 기재해야 되고 매매 목적물이 아파트인 경우는 동호수까지 기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가지가 모두 다 옳게 짝져진 것이네요. 답은 5번으로 처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모박스 안에 기억 니은 티컷의 내용은 우리가 밑에 해설에 수록해 놨다시피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서식에 뒤쪽에 수록되어 있는 작성 방법의 내용들 중에서 일부를 발췌를 해서 지문으로 활용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이 작성 방법에 관한 문장들도
정확하게 한번 정독을 해 두시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한 공부 요령이 되겠습니다. 우리 출제하시는 분들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실제 작성해 보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작성 방법에 관한 실무 문제를 물어볼 가치는 충분하다고 보여지고, 그렇다면 그분들이 거래계약 신고서 서식의 뒤쪽에 기재되어 있는 작성 방법에 표현되어 있는 문장들을 활용해서 그대로 출제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읽어두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526페이지에 7번에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 그리고 또 527페이지에 8번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 방법, 이 7번, 8번 문제, 그리고 528페이지에 9번 문제, 전부 다 7번, 8번, 9번 문제는 그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서식의 뒤쪽에 나와 있는 작성 방법에 관한 내용을 활용해서 문제를 구성한 것으로서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524페이지에 해설에 수록되어 있는 그 작성 방법에 관한 것을 참고하면서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금 529페이지에 10번 문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거래계약 변경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유를 모든 것은, 즉 우리가 거래신고제에 있어서는 정정신청 제도라는 게 있고 변경신고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정신청이라는 것은 신고를 한 이후에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이 잘못 기재된 사실이 드러났을 때 정정신청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거래신고서를 제대로 작성해가 제출했는데 그 이후에 거래 당사자 간의 합의에서 거래 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 변경된 사실을 다시 신고하는 것을 변경신고라 그럽니다. 이렇게 정정신청할 필요가 있는데도 정정신청 안 하거나 변경신고할 필요가 있는데도 변경신고 안 하거나 하게 되면은 허위신고에 따른 책임을 부과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정신청에 관한 규정, 변경신고에 관한 규정을 다 두고 있습니다. 근데 정정신청과 변경신고의 의미는 분명히 다르죠. 그럼 이 문제는 변경신고할 수 있는 사유를 모두 골라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답이 벌써 뻔하게 보입니다. 기역, 니은, 티건, 리을 끝부분이 전부 다 변경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앞에 그 거래 지분, 계약의 기한, 계약 대상 면적, 중도금 및 직업일 이런 것들이 변경신고 사항이냐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잘못 기재됐으면 정정신청이고 이런 사항들이 변경됐으면 변경신고 사항입니다. 그래서 답은 5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30페이지에 보면 11번도 똑같은 방식으로 풀면 돼요. 정정신청할 수 있는 사유로 명시된 경우가 아닌 것을 모두 골라라. 정정신청은 잘못 기재된 거고 변경신고는 변경된 걸 신고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네모 박스도 기역, 니은, 티건, 리을, 미음도 앞부분을 볼 필요도 없이 끝부분만 봐봐요. 변경된 경우, 잘못 기재된 경우, 잘못 기재된 경우, 잘못 기재된 경우, 변경된. 그럼 변경된 경우가 2개, 잘못 기재된 경우가 3개죠. 그러면 지금 잘못 기재된 경우가 정정신청 사유니까 정정신청 사유로 명시된 경우가 아닌 것을 모두 골라라, 변경된 경우 2가지만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역과 미음, 답이 2번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풀으시도 충분합니다. 정정신청과 변경신고는. 그래서 우리가 기본수나 요약집에 정정신청할 사유, 변경신고할 사유 해가지고 1, 2, 3, 4, 5, 6 하면서 난리 났는데 그걸 특별히 외울 필요가 없고 이렇게 출제되는 경향이니까 결국 정정신청의 의미와 변경신고의 의미만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으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531페이지의 12번 문제도 거래계약 신고서의 작성 방법에 관한 문제니까 아까 해설에 수록되어 있는 작성 방법을 읽어본 다음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532페이지의 13번부터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